문법 섞기 시대 섞기 시대 네, 안녕하십니까. 2월 5일 민쌤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네, 김포중앙학원에서 1월 31일에 중간 모의고사를 실시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김포중앙학원에서 과목별로 20문제씩 1월 달에 진도 나간 부분까지만 해서 모의고사를 치렀는데 평균은 대략 50점대에서 출제가 되었고요. 학생들 중에는 민법을 만점을 받은 학생도 한 명 나왔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지금 공부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모의고사를 보시는 것도 좋고 또 각 학원에서 매달 말경에 모의고사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으니까 모의고사가 진행될 때마다 점수에 관계없이 자주 응시해 주셔서 좋은 성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자, 2월 첫째 주 들어서 민법 공부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앓는 소리를 하는 학생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네, 민법 선생님도 고민을 하고 있고 아마도 물권법에 들어가게 되면서 등기청구권이라든가 물권적 청구권 같은 어려운 주제들이 등장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제 골머리를 앓기 시작한 것으로 보여진다는 전언인데요. 민법 선생님 말씀에 따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좀 꾸준히 참고 2순환, 3순환까지 진행됐을 때에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조금은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고요. 민법 선생님이 이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등기 관련된 사항을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조만간 공시법 선생님을 한번 섭외를 해서 같이 라이브 방송에서 한번 의견을 좀 듣는 시간을 가져볼 생각을 갖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공시법 선생님 어느 분을 섭외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스튜디오에 못 오시면 제가 직접 찾아가서 인터뷰라도 따가지고 한번 이 등기 관련된 민법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지 의견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네, 내일 그러니까 2월 6일이 민석희 선생님 생일이라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네. 민석희 선생님 생일이 원래 음력으로 지냈었는데 근데 와이프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작년부터 양력으로 생일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매년 2월 6일이 민석희 선생님 생일이라는 점 알려드리고요. 생일이라고 하지만 민석희 선생님은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조용하게 식사하면서 보낼 계획이고요. 그리고 생일을 양력으로 바꾼 대신에 와이프님께서 무선 이어폰을 하나 선물로 증정하셔서 민석희 선생님이 기분이 굉장히 좋다는 소식입니다. 아마도 다음 주 수업은 조금 더 활기찬 기분으로 수업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갑작스러운 폭설로 인해서 날씨가 변덕이 심합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차량 눈길 운전 사고 나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2월 5일 민쌤 뉴스 소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 익힘장 해설이 있을 예정입니다. 필수서 끝부분에 익힘장이 좀 붙어 있는데 이 익힘장 부분을 이제 학생들이 각자 공부할 수 있게 할 거지만 우리가 1월 과정이 마무리된 만큼 1월 과정 복습 삼아 익힘장 부분의 해설을 오늘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을 대신해서 익힘장 문제 해설을 대략 한 3-40분 정도 진행할 예정이라는 점 알려드리니까 자, 노래 한 곡 듣고 쉬는 시간 이후에는 익힘장 문제 해설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5일 민쌤 뉴스였습니다. 네, 그러면 쉬는 시간에 이어서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원래 우리 한 주간에 이제 질문을 좀 해설해 드리는 시간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근데 질문은 뭐 이번 주에 몇 개 올라온 질문들은 제가 답글을 달아 드렸고요. 그리고 질문들보다 조금 더 중요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지금 1월 우리가 강의를 좀 마무리하고 2월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필수서 제일 뒤에 보면은 익힘장이라고 만들어 둔 게 있어요. 올해 책에 처음 이제 새로 들어간 건데
그 익힘장 부분에 보면은 개념 익힘장 개념으로 이제 최소한 반드시 알아야 될 주제들 이제 몇 개, 이제 몇 장, 뭐 분량 적어요. 한 3장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진도 나간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로 제가 만들어서 설명드릴 예정이고, 원래 이번 주에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깜빡 잊었어요.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 수업 자료로 아마 일반적으로 나가던 자료 이외에 추가로 익힘장, 제가 문제지 형식으로 된 익힘장을 드릴 테니까 각자 좀 해보시고 또 카페나 밴드에도 자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익힘장에 있는 내용 제가 문제로 만들어 온 것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보겠습니다. 저는 좀 화면 준비를 좀 할게요. 네, 이렇게. 네, 보겠습니다. 네, 익힘장에 보면 이렇게 박스 형태로 되어가지고, 이제 여기 보면은 번호들이 매겨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1순환, 2순환 뭐 이렇게 써 있는데, 1순환은 우리가 1, 2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2순환은 3, 4월 과정을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1순환 정도를 완료를 했다면 풀 수 있는 문제들, 그리고 2순환은 2순환까지는 좀 해야지 풀 수 있는 문제들, 뭐 이렇게 제가 표시해 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네모칸 5개 정도 있는데, 문제 형식으로 이렇게 나눠드리게 되면 문제 풀듯이 이렇게 여기 뭐 선택도 하고 뭐 답도 쓰고 주관식으로 이렇게 써보시기도 하고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내가 맞췄을 때는 따로 표시 안 하셔도 되고, 틀렸을 때는 여기다가 이제 체크 표시 같은 거 하나씩 해가지고 틀린 지문들은 한 5번 정도는 좀 다시 점검을 하실 수 있게끔 제가 그런 체크 박스로 만들어 둔 겁니다. 뭐 아이들 학습 교재 이런 거 많이 있으니까 뭐 이런 거 좀 활용해서 내가 좀 잘 틀리는 부분이 어느 쪽인지, 적어도 이런 주제들은 뭐 모르면 안 되는 주제들이니까 빠짐없이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씩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익힘장 첫 번째 주제입니다. 1순환 과정만 했다면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되는 주제고요. 이제 상속인의 지위에 관한 건데, 뭐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다 아실 것 같아요. 자, 여기 상속인은 어떤 사람으로 보아야 되느냐 하는 건데, 상속인 이퀄 이렇게 나온다면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되겠죠? 피상속인과 동일한 사람이 돼야 된다. 뭐 이런 말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제가 써볼게요. 아이고, 칼이 너무 크다. 네, 피상속인. 아이고, 글자가 너무 크구나. 네, 피상속인하고 동일인이라야 된다. 자,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되겠고, 그리고 자, 상속인은 제3자이냐 아니냐, 자, 이런 질문이 들어왔다면 상속인은 어떤 법률 관계에서든 제3자가 아니다라고 해주셔야 되겠죠. 제3자는 아니다.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뭐 간단한 거예요. 시간 많이 걸리지 않는 거니까. 뭐 익힘장이라는 이제 컨셉이 뭐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많은 내용을 우리가 점검하자는 게 아니고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들을 좀 꼼꼼하게 챙기자는 뜻이니까 이렇게 얼른 하고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주제. 자, 두 번째 주제는 이제 설정행위의 성질인데, 이번 주 수업 그리고 지난주 수업에도 이렇게 등장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설정 개념을 잘 알고 있어야 되겠고요. 자, 제한물권 설정행위는 법적으로 이제 어떻게 평가해야 되냐 하는 건데, 네, 여기 텍스트 조금 넣을게요. 이렇게. 네, 제한물권 설정에는 일종의 처분 내지는 양도 이런 개념이다. 자, 정확하게는 이제 일부 처분, 일부 양도의 개념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설정도 처분이라고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한물권 설정자는 누구냐? 자, 이런 개념 우리가 봤을 때 제한물권 설정자는 제한물권 설정자는 기본적으로 그 물건의 소유자가 되겠죠. 소유자. 자, 소유자니까 설정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한물권 설정자는 기본적으로 물건의 소유자다. 소유자만 쓸게요. 자, 소유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문제가 나올 때 설정자라고 나왔을 때 소유자니까 설정을 했겠지. 자, 이런 개념을 쓸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세 번째 주제 볼게요. 세 번째 주제. 자, 세 번째 주제는 이제 물권의 절대성에 관한 설명인데, 자, 절대성이라면 이제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성질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 문장 공부를 하거나 또 사례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자,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 나오려면은 그게
자, 물권이라 해야 된다, 채권이라 해야 된다. 네, 물권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물권에 관한 규정은 대체로 강행규정이다, 임의규정이다 이러면 네, 강행규정이다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죠. 물권법에 나오는 물권들이 굉장히 다 중요한 권리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강행규정으로 해서 어기면 안 되도록 운영되고 있다. 이 개념을 항상 챙겨주셔야 되겠고 물권법에도 임의규정들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체로 강행규정이에요. 그래서 물권법에서 이게 강행규정인지 임의규정인지를 외우실 때는 그냥 다 강행규정이라 생각하시고 가끔씩 임의규정 나오는 것들 이거 특이하게 임의규정이네. 자, 그러면 그런 항상 특이한 것들이 시험에서 좀 다루어지는 거니까 그런 외우는 부분들은 좀 특이한 것들을 외우시고 일반적인 것은 그냥 개념 이해로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거꾸로 말하면 이제 계약법에 갔을 때는 대체로 임의규정이에요. 근데 계약법에서 무슨 강행규정이 나왔다고? 그러면 좀 외워야 되는 부분이 될 수 있겠다는 거. 이렇게 방향성을 좀 특이한 현상들은 외우는 방향 쪽으로 방향을 잡으시는 게 더 좋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 보면 네 번째 주제, 채권의 상대성에 관한 건데, 자, 채권은 누구에게 행사하는 거냐 하는 건데, 채권은 청구하는 권리니까요. 자, 그러니까 누가 하는 거다 이거? 네, 이거 채권자가 하는 거다. 채권자가 하는 거다. 자, 그럼 누구에게 하는 거다? 자, 이거는 자, 이렇게. 자, 이건 채무자에게만 행사하는 권리다.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겠죠. 자, 폰트가 12도 큰가 보네요. 여기 10 정도로 해놓을게요. 이렇게 하고, 그리고 계약에 의한 채권은 원칙적으로 계약의 당사자 이외의 자에게 주장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건데, 자, 근데 당연히 계약을 한 사람끼리는 약속을 지키겠지만 계약 당사자 이외의 자에게는 약속을 지킬 필요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 이외의 자에게는 주장을 할 수가 없다가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주에 등기 청구권 얘기하면서 제가 뭐 소유권 없는 사람이 등기 청구할 때는 항상 자기랑 채권 채무 관계가 있는 당사자 간에만 등기 청구한다 뭐 이런 얘기 드렸는데 그것도 마찬가지 이런 원리예요. 그래서 자, 소유권 없는 사람은 항상 채권적 권리밖에 행사를 못하니까 채권적 권리들은 항상 채무자에게만 주장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외의 자, 당사자 이외의 자에게는 주장할 수 없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이용을 하면 등기 청구권이라든가 또는 뭐 그 외의 것들도 외우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습량을 좀 줄이고 공부를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이런 원리들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좀 빨리 문제를 파악하고 그리고 숙달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배우기는 했어도 당장 점수로 연결은 빠르게 되진 않습니다. 외우면 빠르게 연결되겠지만 그러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일이 더 복잡해지기 때문에 좀 익숙해질 때까지 좀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런 거 말씀드리고요. 자, 다음 주제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주제는 절대적 무효의 특징에 해당하는 건데 이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일단 절대적 무효다라고 하면 네 가지를 말하는 거죠. 절대적 무효는 일단 세 가지 제가 외우시라 그랬어요. 절대적 무효에 해당하는 건 반사회적 법률행위, 그다음에 불공정 법률행위, 강행규정 위반. 저렇게 세 가지 나오면 항상 절대적 무효 얘기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절대적 무효액이 나왔을 때 항상 신경 써야 된다고 했던 거, 항상 신경 써야 된다고 했던 게 네 가지가 있었죠. 일단 이렇게 해볼게요. 자, 추인이 되냐고 물어보면 추인 돼야 안 돼요? 네, 추인이 불가능하다. 자, 이런 게 있었고 또 자, 절대적 무효에 해당하면 많이 나오는 순서대로 제가 해볼게요. 많이 나오는 순서대로 해보면 자, 절대적 무효에 해당하면은 선의의 제3자,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대항 가능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리고 또 조금 뭐 자주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알아두시면 좋은 것들 뭐 이런 게 있죠. 자, 절대적 무효에 해당하게 되면 자, 주장하는 사람이 누가 됐든 누구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뭐 이런 게 있고요. 자, 그리고 또 절대적 무효에 해당하면 유효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표현대리 제도에 적용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놓을게요. 그래서 이 절대적 무효의 특징 네 가지는 뭐 시험에 매년 나오고 있고요. 특히 추인 안 된다는 거는 뭐 아주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독립 문제로 나오지 않더라도 또 다른 문제 풀 때에도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건 항상 좀 암기 같은 느낌으로 좀 꼼꼼하게 챙겨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제. 법률관계 판단식인데 자, 지금 하는 것은 이제 원칙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뭐 예외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은 기억이 잘 나지 않을 때 뭔가 판단 기준 시기가 언제냐, 자, 이런 질문 들어오면 그 법률 관계 하자 판단을 하는 것도 그렇고 또는 법률 적용이 대상이 되는지, 이 법률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할 때 다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개 박스에 들어가야 될 것이 같은 내용이에요. 자, 이게 법률행위 당시, 예, 법률행위 당시의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법률행위 당시 또는 뭐 요걸 좀 표현만 바꿔볼게요. 뭐 같은 내용인데, 자, 계약 성립 당시 이렇게 해도 됩니다. 같은 말이에요. 법률행위 당시, 계약 성립 당시. 자, 이때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즉, 자, 이게 뭐 반사회적 행위인지 불공정 법률행위인지 또는 뭐 사기 강박이 있었는지 뭐 담보 책임 적용할 만한 하자가 있는지 전부 다 계약 당시, 법률행위 당시에 그런 하자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 이후의 것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런 거고요. 또 뭐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할 수 있는 주택인지 아닌지 뭐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계약 당시에 주택이면 적용하는 거고 계약 당시에 주택 아니면 적용 안 하는 거고 또 뭐 가등기담보법 적용할 수 있는 건지도 법률행위 당시 기준으로 가담법 적용 요건이 잘 갖추어졌으면 적용하는 거고 아니면 적용 안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자, 내가 문제를 풀다가 언제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런 말이 나왔는데 근데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찍을 때는 무조건 법률행위 당시 또는 계약 당시 이런 식으로 찍어주시면 좀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제 볼게요. 네. 자, 추정력의 의미라는 건데, 자, 이번 주에도 이제 점유 관련해서 뭐 자주 추정, 선의 추정 이런 거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둘째 주 수업할 때에도 통정허위 표시할 때 뭐 제3자가 선의를 추정된다 뭐 이런 추정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자, 추정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내가 추가적으로 좀 알아야 될 그 추정력의 개념을 좀 확인해 보자는 건데요. 자, 추정이 되는 사실이 있고 추정이 되지 않는 사실이 있을 때 입증을 할 필요로 하지 않는다. 즉 입증 안 해도 된다가 되려고 하면 자, 그러면 추정이 되는 사실이라야 되겠죠. 그죠? 추정이 되고 있으면 증거를 안 내도 판사가 믿어준다는 소리예요. 판사가 이미 추정을 해주고 있는데 추가적인 증거는 낼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항상 추정이 되는 사실은 입증을 안 해도 되는 거고 추정이 안 되고 있으면 입증을 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 두 번째, 자, 추정하고 간주가 좀 느낌이 비슷한데 자, 이게 번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려고 하면 자, 추정이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간주는 번복할 일 없을 때 간주한다는 말을 쓰고 자, 번복이 될 수 있을 때는 추정이라는 말을 쓴다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항상 추정이 됐던 것들은 뭔가 반대 증거들이 나오면 추정이 깨진다 뭐 이런 개념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 자, 이런 거 이제 점유의 추정력 깨지고 특히 자주 추정 깨지고 할 때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니까 자, 추정이라는 용어를 좀 자유자재로 쓸 수 있을 때까지 좀 많이 활용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다음 주제입니다. 자, 입증 책임 부담하는 자. 자, 그러면은 자, 입증 책임을 누가 부담하느냐. 일단 우리가 앞서 추정과 연관해서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일단 추정받는 사람은 입증을 안 해도 되죠. 그런 어떤 컨셉으로 문제를 풀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자, 원칙적으로 입증 책임 누가 부담하는 거냐. 자, 이런 개념으로 따질 때에는 자, 이런 방법으로도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무효나 또는 취소를 주장하는 자가 그 요건에 대한 입증 책임 부담합니다. 그래서 재판을 통해서 뭔가를 바꾸려는 사람, 뭐 효력을 바꾸려고 하거나 또는 뭐 효력이 없다고 말하거나 또는 뭐 등기를 지우려고 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입증 책임을 기본적으로 부담을 하고 그래야지 또 입증이 돼야 판사가 그 말을 믿고 또 뭔가를 해줄 테니까 자,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 책임을 부담합니다. 자, 다만 자, 무효 취소를 주장하는 자에게 불리한 요건이 있다. 즉 자기가 이걸 입증하면 불리해지는 뭔가 그런 것들이 있다. 자, 그렇다면은 그것은 자,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라고 안 하겠죠. 그래서 자, 이럴 때는 상대방이 입증 책임을 부담하는 거고요. 자, 이런 현상이 이제 대표적으로 벌어지는 게 착오 파트에서 취소를 하기 위해 필요한 중요 부분 입증은 취소를 하려는 자, 취소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는 거지만 그 착오한 사람의 중대한 과실, 그건 자기 중대한 과실이니까 입증하다가 불리해질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건 상대방, 취소를 저지하려는 자가 입증한다. 이렇게 나눠지죠. 그래서 입증 책임이라고 하는 게 무조건 누가 입증한다로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이 증거를 내면서 판사를 설득해야 되는 게 일인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고 다만 이제 자기한테 불리한 입증은 할 이유도 없고 하지도 않을 테니까 그럴 때에는 상대방 쪽에서 그 반대 사실에 대한 입증을
하게 된다는 거. 자, 이런 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다음 주제 보도록 할게요. 네. 자, 9번째 주제는 소멸시효의 원리라는 건데, 이번 주, 지난주 들어서 소멸시효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죠? 물권적 청구권, 소멸시효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뭐 계속해서 소멸시효, 제척기간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개념만 잡으면 시험 범위 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주 뭐 깊이 들어가실 필요는 없고, 최소한의 것들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권리를 행사하면, 행사하지 않으면 이렇게 제가 선택할 수 있게 해놨는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즉 소멸되려고 시간이 흘러간다. 자, 그러려면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권리 열심히 행사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권리를 지킬 수 있게 법률도 도와주는데, 권리 행사를 열심히 하지 않고 있다면 열심히 안 하니까 도와줄 생각이 없다는 식으로 권리가 사라지게 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핵심적인 원인은 권리를 갖고 있으면서도 행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소멸시효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 시효 완성 전에, 그러니까 소멸시효로 인해서 권리가 사라지기 전에 권리를 행사를 그럼 하면, 자, 권리 행사를 하면 그럼 어떻게 돼요? 자, 행사 안 하면 소멸시효 진행된다고 했는데 행사를 했으니까 그럼 소멸시효 진행되면 안 되겠죠, 그죠? 소멸시효가 어떻게 된다 그래야 돼요?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즉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말은 권리가 사라지려고 시간이 흘러가다가 시간이 이제 멈추고 먼저 진행된 소멸시효가 없어지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원래 권리가 보통 채권적 권리들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사라지는데, 근데 한 7년쯤 되는 날에 권리 행사를 하면 앞에서 진행된 7년이 사라지고 거기서 소멸시효가 중단되면서 다시 이 권리는 또 10년간 행사할 수 있게 되고, 또 10년간 행사 안 하면 사라지는데 또 중간에 한번 행사하면 또 소멸시효가 중단되면서 또 한 10년간 더 행사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권리 행사를 하지 않았을 때 소멸시효 진행되는 거고, 권리 행사를 결국 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거고, 자, 계속해서 권리 행사를 하지 않은 상태로 10년이 다 지나가 버리면 이제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면서 권리가 사라지는 현상입니다. 자, 그리고 이 소멸시효랑 항상 비교해야 되는 게 이제 제척기간이라는 게 있었어요. 자, 제척기간. 제척기간은 권리가 사라지는 기간. 소멸시효랑 비슷한데, 자, 결정적인 차이점이 중단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 이 제척기간의 포인트는 중단됨이 없다는 겁니다. 중단됨 없이 진행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신속한 권리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들, 자, 빨리빨리 좀 해, 이런 권리들은 소멸시효를 적용했다가는 또 중단되면서 연장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제척기간을 적용해서 제척기간 지난 이후에는 무조건 권리 행사하지 못할 거니까 기간을 지켜라. 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제척기간은 중단됨 없이 그냥 진행되니까 항상 신속한 권리 행사를 목적으로 할 경우에 적용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 이 제척기간이라고 하는 녀석은 법원에서 항상 직권조사를 하게 됩니다. 자, 이 직권조사라는 말은 판사의 직권으로, 즉 자신의 권한으로 누가 물어보지 않아도 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보통 민사재판은 이 원고나 피고가 판사한테 뭔가를 물어보거나 요청을 해야지 판사가 그걸 이제 반영을 해주는 게 원칙인데, 근데 어차피 제척기간은 중단도 없고 뭐 어차피 그건 달력에서 정해진 일정 기간이 흘러가는 거니까 재판이 시작되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먼저 판사는 직권으로 제척기간 경과 여부부터 조사를 하고, 제척기간이 지나간 상태라면은 더 이상 재판할 필요 없이 그 권리는 없는데 왜 재판하십니까? 이렇게 하면 되기 때문에 판사 입장에서도 제척기간을 직권조사하는 것이 재판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권리구제나 이런 부분도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제척기간은 항상 직권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세트처럼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빨리빨리 해야 되는 권리들은 제척기간으로 사라진다. 제척기간은 항상 법원에서 직권조사를 한다. 자, 이렇게 세트처럼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제 볼게요. 네, 다음 주제는 이제 지난주 수업 부분이네요.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인데, 뭐 이 물권적 청구권은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다뤄야 될 부분이에요. 이거는 정확하게 좀 활용을 잘해서 사례 문제에서 잘 쓸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고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과 분리양도 할 수 있단가요, 없단가요? 네, 없다가 되죠. 자, 물권적 청구권은 이제 물권과 함께 다니도록 되어 있고, 법조문상으로도 뭐 소유자가 물권적 청구권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소유자에게 있어야지 소유권과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분리가 돼서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자,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의해서 소멸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해야 되겠죠.
자, 이 소멸시효는 권리 행사를 우리가 하지 않을 때 진행된다 그랬는데 물건들은 권리 행사가 지속적으로 계속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거고 또 물건이 그렇게 계속해서 존재한다면 물권적 청구권은 항상 같이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은 소멸시효에 적용을 받지 않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될 거라는 거. 그래서 항상 물권적 청구권 누구한테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물권자 보통은 소유자에게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러면 그거는 소유자만이 하는 권리니까 소유자가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보시고 다음 주제. 자, 소유물 반환 청구권. 이 소유물 반환 청구권이 물권적 청구권 세 가지 반환,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 중에 대표적인 거죠. 이 반환 청구권. 자, 소유물이라고 했으니까 소유자가 하는 반환 청구권이에요. 자, 그러면 자, 소유물 반환 청구권은 누가 행사해야 되는 거냐? 자, 이렇게 물어보면 자, 그러면 자, 물권적 청구권은 항상 소유자가 하는 거니까 소유물 반환 청구권은 항상 누가 하는 거다? 네, 소유자가 하는 거다. 정확하게는 현재 소유자가 하는 거다. 자, 그러면 누구에게 행사해야 하는 거냐? 자, 이렇게 물어보면 자, 이것도 자, 정해진 규칙에 따라 법이 정한 규칙에 따라 네. 자, 현재 점유자에게 하는 거다. 자, 원래는 현재 침해자에게 하는 거다 하는데 자, 이게 현재 점유자라고 말을 해도 돼요. 점유자라고 말을 해도 되는 게 특히 반환 청구권은 점유자를 상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점유자라고 해도 되고 또 침해 자체가 이제 점유자에 의해서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재 점유자에게 한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도 얼마든지 풀립니다. 그래서 자, 이 반환 청구권 특히 물권적 청구권을 대체로 소유자가 점유자에게 행사하는 거다. 자, 이렇게 이 규칙을 잘 이용해서 적용을 해주시면은 암기 부담도 많이 줄일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례 문제 같은 거 풀 때 분명히 외워야 될 일들을 많이 좀 줄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걸 이제 글자로 외우는 게 아니라 좀 문제에 가서 연습도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를 해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제. 자,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 요건이라는 박스인데요. 자, 이거는 이제 뭐 좀 공부가 어느 정도 좀 돼야 되기는 하는데 제가 수업 시간에 자주 말씀드리고는 있어요. 그래서 좀 미리미리 좀 챙겨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매수인이 소유권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그러면 이제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세 가지가 필요한데요. 자, 어떤 게 필요한지 좀 볼게요. 일단 자,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있어야 돼요. 자, 매도인한테 소유권이 없으면 매매는 승계취득이기 때문에 자, 승계취득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자, 소유권 있는 사람으로부터 물건을 샀어야지만이 소유권 취득이 가능하니까 첫 번째 일단 매도인한테 소유권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그 사람이 체결하는 매매 계약이 유효라야 됩니다. 유효라야 된다. 자, 매매 계약이 무효라면 그러면 소유권 취득에 효과가 생길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니까 자, 매매 계약 유효일 때만 매수인이 소유권 취득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자, 시험에서 어쩌면 제일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마지막 요건이 자, 매수인이 소유권 취득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그렇죠? 네, 이전 등기가 필요하겠죠. 자, 이전 등기가 필요할 거고요. 이전 등기 필요할 겁니다. 자, 이전 등기 필요하고 만약 이 세 가지 조건 중에 하나라도 빠진다면 매수인은 소유권이 없다. 자,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이걸 잠깐 제가 그림으로 볼 수 있게 좀 준비를 해왔는데 자, 이렇게 볼게요. 자, 매수인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결과가 생기려고 하면 자, 그러면 죄송합니다. 자, 매수인이 소유권 취득하는 결과가 생기려고 하면 자, 그러면은 자, 일단 요렇게 자, 매도인한테 소유권이 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소유권이 있어야 그래야지 또 이게 승계취득으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쪽에서 소유권이 이렇게 생기려고 하면 이쪽에서 매수인 쪽에서 소유권이 생기려고 하면 매도인 쪽에서 소유권이 있었어야지 그게 이쪽으로 오는 거니까 승계취득 되는 거니까 자, 만약 매도인한테 소유권이 없었다면 등기 받는다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계약이 유효라고 해도 소용이 없고 그러니까 자, 전 소유자의 매도인한테 소유권은 반드시 있어야 또 매수인한테 소유권이 올 수 있다 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자, 두 번째 자, 매매 계약이 유효라야 됩니다. 매매 계약이 이렇게 유효라야 돼요. 자, 만약 매매 계약이 무효라면은 등기하고 뭐 해봤자 또 소용이 없어요. 계약이 무효면 효과는 안 생겨야 되는 거고 등기를 했더라도 그 등기가 잘못된 것으로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계약이 유효라야 된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계약도 유효고 매도인한테 소유권도 있었고 하더라도
자, 매매계약 체결하고 대금 지불하고 그냥 그러게 하고만 있으면 소유권칙이 된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소위 형식주의라고 해서 이렇게 매수인 명의로 등기가 되어야지만이 등기를 따라서 소유권이 넘어오는 것으로 하고 있다. 자, 이걸 우리가 공시의 원칙 내지는 형식주의, 자,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어떨 때는 등기를 안 해서 매수인이 소유권이 없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어떨 때는 등기는 했는데 매도인이 소유권이 없는 사람이라서 매수인이 소유권 취득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떨 때는 등기도 했고 매도인한테 소유권도 다 있었는데 계약이 무효거나 또는 소유권 취득을 할 수 없는 뭐 명의신탁이나 양도담보 같은 계약이라서 소유권 취득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40점대에서 50점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제일 좀 괴로워하는 게 이 등기를 했는데 왜 소유권이 없지? 왜 저 사람은 뭐 계약도 이었는데 소유권이 없지? 자, 근데 자꾸만 그걸 이제 끼워 맞추려고 하다 보면 자, 저게 등기를 안 해서 없는가 보다. 그럼 다음부터는 등기만 보자. 근데 그 다음번에 등기를 봤더니 또 틀렸대요. 그건 등기를 했는데 계약이 무효라서 그런 경우도 있는 거죠. 그래서 계약이 기준인가 보다. 계약을 또 챙겼더니 그 다음번에 또 틀렸대요. 자, 왜 그런가 봤더니 매도인한테 소유권이 없어서 유효한 계약하고 등기해봤자 승계취득이 안 되는 현상도 벌어져요. 그러니까 세 가지를 다 체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자, 세 가지.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가지를 다 체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세 가지를 전부 다 체크하지 않고 그냥 하나만 가지고 어떻게 자꾸 해결을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계속 이해가 안 되고 헛도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다 알 때쯤 되면 벌써 내가 3년째 시험을 준비하고 있나 뭐 이런 상황이 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힘들다고 느껴지시더라도 지금 뭐 이번 주 지난주 수업이 물권법이 좀 까다롭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는데 3, 4월 가면 좀 좋아질 거고 5, 6월 가면 좀 좋아질 텐데 좋아지려면 처음에 할 때부터 챙겨야 될 것들을 하나, 둘, 세 가지 전부 다 챙기고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또 빠뜨리면 다시 또 세 가지를 다 챙기고 이렇게 해야 좋아지는 거지. 그냥 일단 나 그냥 하나만 볼래. 자, 이렇게 하면 그러면 몇 번을 반복해도 결국은 계속 헛돌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공부해가지고 세 가지 체크를 다 해야지 된다. 정확하게 확인해가지고 공부하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얘기라서 제가 그림도 좀 포함을 시켜왔고요. 그리고 2월 말에 이제 종강할 때도 이렇게 좀 입김장 또 뒷부분 또 있어요. 그 부분들 또 가지고 와서 이렇게 또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조금 3, 4월을 배워야 되는 내용들도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은 또 3, 4월에 가서 제가 또 준비해 와서 또 알려드릴 거고 여러분들한테는 요 입김장 이렇게 빈칸이 들어가 있는 형태의 입김장을 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된 요 상태로 되어 있는 입김장 그 문제지 시트지를 다음 주 수업 때 보충 프린트로 나눠 드릴 테니까 종이에 써서 한번 해보시고 또 카페나 밴드에 올려놓으면 또는 2번 좀 해보고 싶은데 이런 분들은 또 다운받아서 집에서 또 각자 좀 해보셔도 좋고 대략 4월 말까지 그 개념 익힘장 3장이에요. 총 3장인데 양면 3장인데 3장 정도 분량 안에 있는 내용들은 나는 모르는 거 하나도 없다. 자, 이렇게 준비를 좀 해주시면은 아주 좋은 학습 진행이 될 걸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익힘장 해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